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줄은 상상도 못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나이가 좀 있어요. 아들 한 명이 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아왔어요. 동생들 먹여 살린다고 허리에 아줌마처럼 애기 띠두르고 어린 동생들을 등에 업고 일을 했으니 말이지요.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먹고 살기 좋은 때가 아니라 시골에서는 일자리도 부족해 뒷산에 가서 드름나물 뜯고 정말 속된 말로 원신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집에 밥 먹는 입이라도 하나 더 덜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저를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그 남자에게 돈을 받고 저를 시집 보낸 것 같아요. 집에 돈이 너무 없고 그나마 돈 될 거라고는 제 몸뚱이뿐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시집 가서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지요. 남자는 머리가 다 까져서 같이 다니기도 창피할 만큼 그 정도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었고 전 그 남자와 결혼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이다. 누구 탓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전 악을 써서 하루하루 살아남았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도 생겼고 그래도 밥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슬슬 남편이 여성 패력이 드러났고 돈이 넉넉했던 남편은 매일 밤 접대 여성을 만나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습관이 되어갔어요. 참 신기한 게 전 오히려 그게 편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고 욕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만나는 게 더 나았습니다. 확 그냥 남편이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애정 없었고요. 그런데 말의 씨가 된다고 술독에 빠져 살았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쓰러진 지 3일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막막했죠. 갓난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은 시댁 식구들이 홀라당 가져박아 버렸고 저는 순식간에 시댁에서 불청객 없어도 될 존재가 되어서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을 일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애가 있으니 죽을 수도 없고 또 이를 악물고 살았죠. 그때 저에게 인생이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애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나 보직을 알아보는 중 한 반찬 가게 보직 문의를 드리러 갔어요. 일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있어서 문제라고. 혹시 아이를 한켠에 두고 일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 주인 아줌마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르머니인가? 아이고 딱해라. 남편은 어찌하고? 그래 여기 작은 방 있으니까 애 두고 일여. 어차피 나도 우리 손주 그 방에 두고 일하니 둘이 친구하면 되겠네. 그렇게요? 하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흔쾌히 그렇게 아이와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했고 저는 그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벅참고 감사했어요.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일련인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재미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나가서 9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 좋다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했지요. 그렇게 씩씩하게 일한 저를 본 주인 할머니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생 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앞으로 어찌할 셈인가?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요. 저는 그러게요. 저도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랑 제가 버는 돈 합치면 그럭저럭 아이 대학 때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라고만 하자 주인 할머니는 그러지 말고 앞으로 몇 년 일할 동안 내 옆에서 반찬하는 법 좀 배우고 손님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도 다 배워서 나중에 자기만의 반찬 가게네. 어차피 자기 죽을 때까지 돈 벌면서 살아야 하는데 나이만 안 넘으면 가게 주인들도 부담스러워서 잘 안 쓰니까. 이제부터는 반찬 포장 말고 만드는 법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양념장부터 시작해서 그거 잘 기억해줬어.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 이때까지.
그런데 자기가 워낙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것을 또 즐거워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서 일해. 라고 하더라고요. 옹둘 바를 몰랐죠. 그냥 일개 시간제 알바생인 애 엄마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더 열심히 일했죠. 도라지 무침부터 시작해서 감자탕, 콘샐러드, 미트볼 등등 일반 가정집 레시피와는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하고 그 반찬 가게 비법이 담겨 있는 모든 것을 싹싹 배웠습니다. 다른 곳과는 다르게 맛이 좀 독특하면서 중독성이 있어서 제가 일하는 반찬 가게는 손님이 마를 날이 없었거든요. 그곳에서 몇 년 정도 일했을까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생겼고 아이도 학교에 갈 나이가 되니까 저도 그 반찬 가게를 떠나 저만의 반찬 가게를 차려야 할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주인 할머니는 저를 떠나보낼 준비를 다 하셨고 저 또한 주인 할머니께 감사의 얘기를 표하며 그렇게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발품을 팔아 아파트 안상가에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입소문이 나자 점점 아파트 주민들이 제 반찬 가게를 찾아주셨고 하루에 매출이 30만 원을 찍을 때도 있었지요. 매출은 많았지만 퀄리티와 신선한 식재료를 우선시한 저였기 때문에 원재료 값이 만만치 않았고 순수익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첫 월급 따서 제게 비법을 알려주신 할머니께 찾아가 은혜도 갚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큰 그 녀석에게 미안해서 혼내야 할 때 못 혼내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게 화를 만든 겁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점점 삐뚤어진 그 아이는 동급생 학생들과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엄마인 저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애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다. 생각한 전 정말 호되게 아들을 혼냈고 반찬 가게도 뒤로 하고 애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지요. 아들아 너는 절대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릴 사람은 절대 끝에 못 갈 수 없어. 알겠니?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정말 뼈에 새겨줄 정도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어요. 그래도 저의 노력 끝에 아들은 다시 예의 바른 학생이 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어 갔죠. 반찬 가게는 감사하게도 매출이 꾸준히 났고 아들을 학교 보내는 데까지는 무리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반찬들을 손으로 다 다듬었어요. 도라지도 까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제가 3년 된 도라지를 사서 물에 풀리고 그 껍질을 다 다듬었고 토마토 미트볼도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찰 토마토를 사서 갈고 오레가노랑 소금 올리브유 넣고 해서 몸에 좋게 만들었어요. 손이 정말 많이 가고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이 정해져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십 년간 아들도 대학 보내고 제 집 만원도 성공할 수 있을 정도의 소소한 돈을 꾸준히 모았어요. 그간 단골 손님들 덕분에 매출이 꾸준해서 다행이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철없던 아들도 훌쩍 커서 장가를 가니에 많이 하니 참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한 취업 자리가 없어서 노가다를 하게 된 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였어요. 밤낮이 바뀌고 애가 점점 폐인이 되어간 거였죠. 그래도 그 전까지는 지가 돈 벌어서 생활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허구한 날 엄마한테 돈 달라고 소리치고 반찬 가게 나와서 돈 빼가고 저도 지쳤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진 거예요. 제 앞 건물 바로 앞에 반찬 가게가 들어온 겁니다. 그곳이 체인 반찬 가게였고 규모도 크게 해서 제 반찬 가게 매출 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뚝뚝 떨어졌고 잘 나오면 하루에 30만 원 팔았던 매출이 5만 원도 팔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체인점 반찬 가게는 반찬 종류도 많고 가격도 훨씬 싸게 파니까 손님들이 그곳에 가서 사기 시작한 거죠.
정말 단골 몇 분 빼곤요. 그렇게 4개월 정도 버텼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폐점을 고려했습니다. 월세 내기도 힘들고 몸도 안 좋으니 잠깐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니 말이지요. 그렇게 고민 끝에 상가채 계약을 안 하고 가게를 처분하였습니다. 자식처럼 지키고 키웠던 반찬 가게가 그렇게 종이 쌓인 한 장의 인테리어가 허물어지고 다른 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속상한 마음에 저는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들 옆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반찬 가게 오늘부로 완전히 끝났다. 너 키우면서 거의 30여 년간 모은 돈이 10억 정도 됐니? 이 돈으로 이제 엄마 노비용으로 쓸 거고 너도 이제는 집에서 놀지 말고 일 나가라. 엄마도 이제 돈 날 구멍 없다 아들아. 라고 하면서요. 아들은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나 봐요. 전 아들이 자는 줄 알고 그냥 한포리 하듯이 말한 건데 다음날 아들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반찬 가게 접으시니까 서운하시고 힘들죠? 그동안 제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놀아서 걱정 끼쳐드린 거 죄송해요.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여행 가요 엄마.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싶었고 저는 정말 처음으로 가는 아들과의 먼 여행에 들떠서 이것저것 옷도 사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날이 왔고 저는 목적지도 모른 채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아들은 여행 내내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죠. 아들은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라고 한 뒤 저를 한 섬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배편도 별로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섬을 가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한 게 끝이 아니라 섬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보트를 타고 또 한 섬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아들아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유명한 곳이냐? 엄마는 몸이 약하고 배멀미가 심해서 벌써부터 지치고 어지럽다. 가서 한숨 자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니 아들은 어머니 그냥 자고 투덜대지 마시고 저 따라오세요. 아주 유명하니까요. 가서 한숨 자세요. 가방에 갈아입으러 다 챙겨 오셨으니까요.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 민박집에 집을 푸른 뒤 아들에게 말했어요. 한숨 잔다. 하면서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삶 구경 못할 것 같다고 한 뒤요. 아들은 그러라고 한 뒤 제가 있는 방벌을 끄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전 깊은 잠을 잔 뒤 깨어났어요. 밥 먹어야지. 일슈. 하고 아들을 찾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어디 갔나?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 핸드폰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고 방안을 뒤져보니 아들이 남긴 걸로 추정되는 종이 한 장이 남겨 있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여기서 몇 년 푹 쉬다 오세요. 이번에 어머니 반찬 가게 배업하고 나온 돈 그 돈으로 제가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성공하면 찾아올게요.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치며 민박집 방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니 그 집주인이 나와 어딜 갔냐고 지금 나가봤자 캄캄해서 소용없다고 눈치가 그렇게 없냐고 당신 아들이 여기 당신 버린 거라고 하면서 절 다시 방 안에 쳐놓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미칠 것만 같았어요. 막 미친 사람처럼 여기 사람 없어요. 저 빨리 육지로 데려가시오. 하면서 소리를 쳤지만 마을 주민들은 다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보는 듯 했어요. 알고 보니 이 섬이 영구주 없는 육지 사람들이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섬노예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섬노예로 여길 팔려온 거고 아들은 제가 반찬 가게 배업하고 그동안 모은 10억으로 실버타운 곳에 들어가려고 자신을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저를 섬에 버리고 그 10억을 꿀꺽 먹은 거였어요. 속이 터지고 미칠 노릇이었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내가 정신 나간 여자다. 하면서요. 그렇게 섬에 버려진 지 몇 달 동안은
죽도 못 먹고 그냥 폐인처럼 살았어요. 아들은 주인 민박집 사람에게 일정의 돈을 주고 저를 섬에서 내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계약을 썼나 봐요. 주인 집은 제가 탈출하나 안 탈출하나 이것만 신경 쓰고 저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그때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죽어도 여기서는 못 죽는다. 내가 목숨 걸고 여기서 탈출해서 아들 앞에 나타나 복수한다. 이거였지요. 그때부터 그냥 정말 일부러 일찍 일어나고 섬도 둘러보고 몸을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섬 안에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이 섬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공포심이 몰려와 저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반찬 만들기를 집주인 집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몸도 약하고 하니 받지를 못하겠고 그래도 반찬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 아니 좀 시켜달라고 하면서요. 집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그러세요. 했죠. 저는 있는 힘껏 맛있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절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듣자 하니 이 섬이 굉장히 외지고 사람도 별로 안 살아서 서울에 있는 못난 자식들이 침이나 병든 부모를 여기에 버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종 신고해서 이제 재산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해서 이런 짓을 벌인다고 하면서요. 아니 뉴스에서나 봤지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며 깜짝 놀랐죠. 전 그때부터 그 주인집과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섬의 생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웠습니다. 섬 사람이 절반은 섬노예였지요. 저도 섬노예 중 하나로 팔려와 이곳에서 험한 일을 할 뻔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주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노예 주인을 잘 만나 반찬 만들어주는 일을 하며 무탈하게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울분이 터져서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막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자식 새끼 다 키워봤자 뭐하냐고. 이렇게 부모 버리고 현대판 고려장을 하는데 난 이대로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외쳐봤자 뭐하겠어요.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서서히 저는 체념하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고 하루하루 잘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버려진 지 몇 년이 흘렀을까? 갑자기 섬으로 외부인 몇 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또 나 같은 섬노예가 들어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 말로는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라는 겁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요. 우리 다 들켜서 감방 가는 거 아니냐며 자신들이 섬노예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인집 몰래방에서 뛰쳐나와 섬 뒤편 갯가로 달려가는데 한 남자 2명이 갑자기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저기요 저기요라고 하자 저는 두려운 마음에 막 뒤도 안 보고 더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늙은 노인네가 뛰어봤자 젊은 남자들에 비교할 수가 있나요? 순식간에 잡혔고 저는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밀었던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내가 서울로 꼭 가야 한다니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니요. 제발 나를 그 육지에서 넘어온 형사를 만나게 해줘 하면서요. 그러자 그 남자 2명은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심호흡하시고 저희 아주머니 해치러 온 사람 아닙니다. 김순자 씨 되시죠? 저희 아주머니 찾으러 온 거예요. 벌써 여기에 형사 왔다고 소문났어요. 장난 아니네. 일반복 입고 왔는데 아주머니 저랑 서울 가셔야 해요. 지금 여기 서울 경찰서 난리 났습니다. 빨리 저희랑 같이 가요. 어쩌면 좋아요. 아휴 한번 더 말해주세요. 나를 찾으러 왔다고요. 서울에서 그게 진짜요. 하면서 저는 어리둥절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섬 밖에 나가서 말하자는 형사의 말에 저는 그 형사들을 따라 한 보트를 타고 다시 큰 섬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안전한 배편을 타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 아들이 엄청난 범죄 조직단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 한국인도 껴있고
저기 필리핀 동남아 쪽에서 일하는 범죄란도 껴있고 해서 전화로 사람들 속여서 돈 뺐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절 버린 뒤 바로 그런 조직단에 들어가 몇 년간 활동을 하다가 짬이 차서 위쪽으로 올라갔고 한국에 필리핀을 오가며 그런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애가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하루하루 돈 없어서 골골대니 아예 이런 검은 돈을 만진 일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내 배 아파 키우니까 그런 일이 연루되었다는 게 전 끔찍했습니다. 전 형사에게 말했죠. 어떻게 날 찾았냐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지요. 형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섬으로 팔려온 그날 서울로 간 아드님께서 어머님 통장에 있는 수억을 차명계좌로 옮겼고 그 차명계좌가 범죄계좌로 이용되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때 그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런데 그 돈이 이 섬으로도 흘러온 것 같아서 추적하던 끝에 아드님이 어머님을 이렇게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 찾아온 거다. 어머님 통장에 있던 그 10억이 지금 우리 사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고 하니까 제 전 재산이 범죄금으로 쓰였는데 그 범죄 수익이 코인, 무슨 코인으로 다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코인이 10여 년간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제 돈이 수십 배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원래 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저였고 절 찾으러 온 거죠. 본인은 이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이용당한 거라고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 찾기 위해 총력을 했다고 섬에 있던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진짜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10억이 10배가 넘게 올라 있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본 무슨 코인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전 형사에게 말했죠. 거기 섬에 있는 사람이 절반이 섬노예라고 제발 한번 거기 전수조사 좀 해서 거기서 나처럼 불쌍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막말했습니다. 형사들은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 관할 지역 경찰과 형사들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일단 접수는 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섬 사람들 싹 다 벌주고 노예를 구해와야 한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형사들은 알겠다고 정말로 자기들이 그럼 책임지고 다 까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안심을 한전 수사 증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아들은 결국 징역형을 받아 지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미운 아들을 보고 전 말했죠. 내가 어찌 애미를 버리냐. 그깟 돈 때문에 예미를 평생 키운 애미를 섬노예로 팔아버려. 너는 고려장을 한 게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내 돈이 될 건데 뭐가 그리 급해서 니을 업어 키우고 널 위해 살았던 엄마를 버리니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라고 말하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뭐에 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 반찬 가게 폐업하고 생긴 돈을 제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돈 달라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화를 낼 엄마 모습이 뻔하니까 눈이 획 돌아서 그런 패륜 짓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하기 힘드시겠지만 못난 아들 더 이상 마음에 담아주지 마세요. 전 그냥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고 저 때문에 상처 입은 피해자를 생각하며 살려고요. 어머니한테도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애간장이 끓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했어요. 전 말했죠. 달게 벌 받으라고. 그곳에서 자유도 한번 뺏겨보고 내 엄마가 섬에서 받았을 고통을 곱씹으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라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만 제발 내만큼은 이제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이 덧붙였죠. 내가 내 돈으로 코인인가 뭔가를 해놨던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다는 거 너
너도 알고 있을 게다. 아마 통장 출금이 막혀서 그동안 그 돈 빼고 싶어서 팔통 똥 굴렀을 텐데 그 돈 내 앞으로 한 푼도 안 갈 것이니 꿈 깨고 출소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깨끗한 돈으로 살아. 그 돈 나도 안 쓸 거고 내가 죽으면 사회에 다 기부하는 것으로 유언 남길 거니까 절대로 넌 보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는 이제 너와 연을 끊을 거야. 아무리 잔인해도 내가 한 짓만큼 잔인하겠느냐. 난 당최 이해가 안 된다. 아빠 없이 살아도 아무리 그랬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할 말이 없구나. 하면서 아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아이놈은 걔가 천선할 수가 없겠구나 싶었고 생각이 들었죠.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아주 내 뱃속에서 이런 괴물이 태어난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저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그 돈을 제가 죽기 전에 쓸 만큼을 제외한 모든 금전을 다 기부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와 함께 섬도해로 살게 되었던 그분들 돕는 데 쓰려고 이미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전 그때 그 형사님께 찾아가 섬도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끝까지 지켜볼 거라고 매일같이 말했더니 결국 그 지역 형사계에서 몸을 움직였고 그 섬에 있던 노예들이 다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감시했던 그 섬노예 주인도 처벌을 받았지만 큰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벌금형 정도였죠. 사실 뭐 감옥살이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그 섬노예들이 다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에 감사했지요. 아무래도 거의 평생을 노예로 살다 보니 육지에 나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저는 솔선수범해서 취업 연계센터를 알려주고 제 재산 일부를 식비 같은 것으로 지원을 했네요.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제 재산이 수십 배 풀어도 뭐하나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또 이렇게 인생이 고달팠는데요. 저에게 돈은 그저 종이 쪼가리입니다. 오히려 많은 돈은 필연적인 불행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욕심 다 덜어버리고 살려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여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올리자면 살아있을 때 재산들 확실히 해주세요. 늙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도 평생을 좋은 엄마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나 남은 아들이 이렇게 저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사하면서 알게 된 일인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저만 당한 게 아니었겠지요. 지금도 글 쓰면서 어이가 없네요. 이 늙은 내 돈을 뺏어서 호의호식하라는 그 신보가 미워 죽겠습니다. 여튼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